빅맥 세트를 시켰는데 케첩을 안 준다면, 초밥을 시켰는데 와사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후위기를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무더위라면 아마 그 다음은 목걸이일 겁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거의 공짜 수준으로 즐기고 있는 소스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한식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지만 무엇보다 양식 요리를 만들 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생각해봐도 피자, 파스타, 스튜, 케첩, 주스 등등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마토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를 필두로 한 국제연구진은 기후위기로 가공용 토마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국제학술지 네이처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 가공용 토마토 생산량이 20-30년 전보다 약 6%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의 6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이 세 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나라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년 동안 3개국의 토마토 생산량이 모두 감소한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는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재배지가 건조해지는 시기가 남다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칼로리 소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케첩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스리라차 소스는 4월부터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스리라차의 중단 사태는 오늘 9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그 원인이 바로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하지요. 이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소스의 주 재료인 칠리 페퍼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후이퐁 식품은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은 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주 재료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서 제품 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케첩의 단짝 머스타드,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기후위기를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324번 탈락. 머스타드 소스의 재료인 겨자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겨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캐나다이고 캐나다 소재의 엘버타주, 서스케처원, 매니토바 이런 지역에서 겨자를 생산하는 주요 주인데요. 대부분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평균 135킬로톤 정도였던 이 캐나다 겨자 수확량이 2021년대는 거의 50% 정도인 71킬로톤으로 감소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에서는 현재 상황이 사뭇 심각합니다. 이미 자국 머스타드 소스 브랜드인 디종 머스타드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회사에 하루에도 수많은 주문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사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바스티유 데이인 7월 14일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동인한 것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죠. 와사비 생산에도 엄청난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와사비를 재배하기 위해선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습도도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와사비 생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바로 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기후 상승으로 폭염이 잦아지면서 기온이 32도에서 최고는 37도까지 올라가면서 줄기가 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세기도 날로 강해져서 실제로 2020년 와사비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의 절반 정도였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즈오카의 와사비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55%나 감소를 했습니다. 앞서 소스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기후위기는 우리의 밥상에서 소스만 앗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3대 주식으로 이어지는 밀, 쌀, 옥수수의 작황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브라질도 이상기후 피해를 입게 되면서 커피 원두 가격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밥상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Corona blue, everything's blue. 힘내요 우리 모두.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2년의 시간을 넘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실제로 우울 위험군과 자살 생각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마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나오리라 생각하고 저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와 닿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 기후위기도 코로나처럼 우울증을 만든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를 Climate Anxiety 또는 Climate Depression으로 부르는 이 기후 우울증, 2011년 기후 전문 심리학자 토마스 도허티 박사가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거죠. 그 이후에 2017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기후 위기로 미래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슬픔과 상실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후 우울증은 사실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지난번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죠.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인 Assessment Report 제6차 보고서 AR6에서도 이미 기후 우울증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사실상 과학자, 왜냐면 늘 연구하니까 농부, 그리고 바로 MZ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 베스트 등 6개 대학이 10개국의 만 16세에서 25세 청년 10,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 이상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중 75%는 미래가 두렵다. 56%는 인류는 망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및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농업, 산림, 해양수산, 생태, 물관리 그리고 보건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죠. 이는 국가위기 적응 정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니 한번 여러분 여기 방문해 보세요. 우리 먹거리와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을 수행하는 생산자인 농부들에게 기후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기후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흉작이 들면 그 피해는 단순히 가뭄에 풍년이 든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이상기후로 흉작이 계속되면서 기후 우울로 인한 농부의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다가올 미래를 마주할 MZ세대는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워질 지구를 생각해보며 농부들은 또한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작을 보며 그 기후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취약할 뿐, 여러분, 일상 전반에 걸쳐 목도하고 있는 이 변화상들은 우리들 일반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2019년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의 68%는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18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성인의 47%가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불안은 어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엘리자베스 존슨 책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정신과 의사인 리제반 서스트레인이 기후불안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상과 유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겪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스트레인은 상상 속에 기후재난을 실제로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PTSD와 동일한 증상을 겪는 자신의 상태를 바로 외상전 스트레스 장애, pre-TSD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등으로 인한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빙하가 녹아 없어져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뉴스를 사람들이 애써 외면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러한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이 겪는 문제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문제는 바로 출산 기피 현상이죠. 그리고 이를 기후위기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영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맞선 출산 파업, birth strike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음악가인 블라이스 페피노가 이끄는 이 단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러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를 경우에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미국인의 38%는 출산을 계획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죠.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기후위기는 사실상 우리의 삶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으면 언론 등의 이야기에 비해서 세상의 변화가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사회고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기후변화가 혹은 기후위기가 더 체감되는 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위기 및 변화는 실상입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 주제가 우울증이다 보니 다른 때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들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선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로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친환경을 내세우며 종이로 만든 용기에 화장품을 담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다 사용한 후에 분리수거하기 위해 뜯어보니 종이로 감싸진 플라스틱 병이 발견됐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실제로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약 52% 감량을 했고 제품 사용 후 종이 버틀과 가벼워진 플라스틱 용기는 각각 분리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병에 종이를 두르고는 마치 이게 종이병인 것처럼 판매한 것 아니냐는 그런 대답을 하면서 문매를 맞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마치 자신들이 녹색 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두고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과 화이트워싱 합성어죠.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위장 환경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슬그머니 축소시켜버리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의 일부만을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이를 마치 전체 제품이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1986년 미국의 환경운동가였던 제이와 스티브 벨트가 피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에세이로 적어내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피지의 호텔에서는 산호초 보호를 위해서 수건 재사용을 호텔 투숙객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호텔 측에서 수건 재사용을 장려하는 이유가 환경보호가 아니라 세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 의도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를 두고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그린워싱은 2007년 12월 캐나다 마케팅 회사인 테라 초이스가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6가지 죄악들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 가지 상을 더 추가해서 7가지 제약을 제시하였죠. 자, 그 7가지 제약들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그린워싱의 사례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가 에코백과 텀블러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에코백, 텀블러. 실제 이 에코백과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적인 의미를 갖게 되려면 여러분 최소 에코백은 130일에 텀블러는 1000회 이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매 시즌별로 예쁜 에코백과 텀블러를 시즌별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게 보니까 가을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등등 해서 매번 구매하지 않습니까? 3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비닐과 종이를 사용하는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친환경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에코백과 텀블러를 다회용으로 이용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잦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오히려 환경 파괴가 더욱 다량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이 reusable 컵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reusable 컵의 그 소재가 사실 배달 용기에도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 컵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막상 계속 사용하려면 일반 머그잔, 텀블러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도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쓰지를 않고 일회용 컵처럼 버려지게 되어버려서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결국 똑같은 플라스틱 컵을 양산하는 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앞에 두 사례가 제품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세탁을 한 것이라 그러면 이번 사례는 기업 자체를 친환경 기업인 양 세탁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의 그 디젤 게이트입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디젤 자동차에 클린 디젤을 탑재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피해서 디젤 자동차를 더욱 많이 판매하려고 빨리 소진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클린 디젤을 홍보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챙기고 실제로는 기업 이윤을 위해서 배출가스를 조작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뿜어내는 디젤 엔진을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인 거죠. 탄소를 내뿜고 있는데 친환경적이라니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오래 쓸 수 있는지. 2016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응답자의 40%가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진짜 그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 소비자 주권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친환경 기업과 가짜 친환경 기업을 가릴 줄 아는 소비자 주권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 소비자가 철저하게 친환경 인증 마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붙이는 마크입니다. 무엇이 진짜 친환경 마크인지 가려내고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의 실천인 거죠. 오늘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널리 퍼진 돈 세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세탁이라는 게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어느새 더러운 것을 포장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고 슬픕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코나 조우커피라는 커피를 볶고 판매하는 전문적인 커피 장소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아침인데요. 대략 지금 시간이 한 9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태평양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하와이 섬 중에 빅아일랜드라는 섬이고, 하와이 섬들 중에서 뭐 우리 크게 4개의 섬이 있는데 제일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섬에 큰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나 공항 바로 밑에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학회가 있어서 저 왔습니다. 학회 온 김에 기후 환경과 관련돼서 커피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 속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커피와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는 잘 아시겠지만 커피 열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커피를 볶아서 이제 만드는 거라서 커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커피 나무는 그늘에서 커피 나무가 잘 육성이 됩니다. 잘 자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이 나무이면서도 또 커피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큰 나무들을 또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섀도우 트리라 그러거든요. 그늘나무라 그러죠. 섀도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서 커피 나무가 잘 자라게끔 만들고, 또 이게 커피하고 그다음에 섀도우 트리가 이렇게 엮여 가지고 같이 만들면서 풍광을 이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생물이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그 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제가 뭐 관련해 가지고 한 예로 또 이렇게 거미 집도 되게 자주 찍었습니다만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거미줄. 아니 근데 이제 커피 안에 거미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벌을 갖다가 잡아먹었네요. 보니까 죽은 벌의 흔적 뭐 이런 게 쫙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커피의 중요성이 나무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섀도우 트리로서의 어떤 중요성들이 같이 엮이면서 기후변화에 직면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작물로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코나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왜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서 얼마만큼 잘 어우러져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우리가 탄소 제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커피 작황을 하기 위한 서식지가 파괴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온도가 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적합하게 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지금에서부터 쭉 해나가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흡수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커피를 여러분들이 마실 때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시고, 또 자연환경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와 탄소 국경제도, IRA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탄소세 등 처음 보지만 아주 비슷하면서도 또 무언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을 요즘 자주 보실 겁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뭉뚱그려서 전부 탄소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유난히 더 잦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비슷해 보이지만 또 뭔가 다른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앞서 말한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제도 이런 것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모든 금융 활동 및 관련 제도 등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탄소금융 관련 단어입니다.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이라 불리는 이 탄소 배출권은 국제연합, 국가별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배출권의 형태로 발급합니다. 각 국가는 이 배출량 의무를 기업에 다시 부과하게 되는 거죠. 탄소 배출권은 크게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을 주는 크레딧 배출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과 또 저감 활동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할당량 배출권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권리입니다. 기업은 해당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대 하다가 남거나 또는 기업 운영을 하다 모자라는 그런 배출권은 바로 탄소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레딧 배출권이 있습니다. 크레딧 배출권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예상 배출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딧을 반영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죠. 탄소세란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탄소세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 산정한 그 비용을 정하고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 탄소세 배당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경우에 탄소세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1990년대 핀란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꾸준히 확대되어 21년을 기준으로 현재 27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뒤에 이야기할 탄소 국경세와 맞물려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 용어 설명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제도입니다. CBAM이라고도 불리는 이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을 때 적용받는 관세입니다. 탄소 발생이 포함된 제품은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이 탄소 역시 제품에 포함된 채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른 탄소 이동에 대해 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마다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수준을 이용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적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탄소 국경세의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EU가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Fit for 55 발표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포함하여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10월부터 도입되어서 2024년 12월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죠. 이 IRA는 미국이 2022년 8월 16일에 발효한 법입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 법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있죠. 탄소금융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 사이에 그 의미가 이제는 좀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중 가장 큰 화두인 탄소 국경세와 그리고 최근에 조명받고 있는 IRA 그리고 탄소 시장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 박정입니다. 지난번에 유럽의 CBA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CBAM은 2023년 작년이죠. 10월부터 도입되어서 2024년 12월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실제로 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역외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유기화학, 플라스틱 이들 부분이지만 추가로 그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배출 범위도 직접 배출을 넘어서서 간접 배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따르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측정한 뒤에 ETS에서 결정한 온실가스 가격에 상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수입품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인증서 구매 부분에서 그 차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국내 탄소세 도입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탄소 국경세 제도가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사실입니다. 다만 결국 그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환경을 내세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거죠. 특히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아무 제한 없이 탄소를 배출했던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세가 차별적 조치로 바로 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산업과 품목에서 이런 탄소 배출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데이터 측정과 그리고 추정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탄소 배출에서부터 탄소 저감 효과까지 명확한 탄소 흐름의 경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 및 다양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원 확장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확대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 경영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업계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자, 모르신다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기술적 변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소, 환원, 제철 공법으로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전기로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로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었죠. 이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IRA에 투자되는 예산의 절반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면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 지급도 앞서 CBAM처럼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부품부터 완성품 그리고 공급망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를 선점하려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 비판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할 것,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을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받을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고 북미 공정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기존 공정을 유지해도 어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단체에서 수입해온 광물이나 부품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되게 되는 거죠. 이 우려단체에 바로 중국 업체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차후 2029년에는 배터리 부품의 100%를 북미에서 캐낸 광물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핵심 광물은 2027년까지 그 80% 수준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고 기아의 대응은 어떨까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을 조금 더 빠르게 짓고 빠르게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생산 중인 한국 기업 배터리를 생산해서 만들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시끄럽게 하는 CBAM과 IR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탄소와 관련된 정책으로 달성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사실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탄소 관련 정책에 일임승차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 국경세는 이런 경향을 제거하기 위해 결국에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녹색 산업 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점차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